섬유 근육통은 척수증이다. 그렇게 좋아진 것들을 말씀을 드려도 네네. 그런 사실들을 잘 안 믿거든요. 네네. 쌓이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섬유 근육통이 거의 보통 질환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암이듯이 통증 질환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섬유 근육통이고 많은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통증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섬유 근육통을 먼저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 섬유 근육통이 해결된다.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여러 통증들을 다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되기 때문에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섬유 근육통은 척수증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척수증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일단 이제 우리 몸의 신경계통을 보면 이제 중추신경을 하고 이제 말초신경으로 나눌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이제 중추신경계로는 뇌가 있겠고 두개골을 빠져나와서 척수신경이라는 부분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척추신경의 병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를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병리적인 문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듣는 뭐 디스크 그렇죠. 아니면 협착증 뭐 이런 것들이 네. 척수증에 해당이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나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디스크, 뭐 척추 협착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관들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척수 신경 자체가 눌리게 되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척수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섬유 근육통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네. 사실 이게 눌렸다라고 할 수 없고 네네. 이게 쪼였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증상은 생겨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이런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대답을 들으신 분들이 거의 80~90%가 그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척수증 때문에 섬유 근통이 생긴다는 원인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도 그게 원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원인을 찾아서 네. 그냥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오리무중인 문제들로 이제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통제 먹고 네. 지내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우울해지고 이제 굉장히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 년간 이렇게 고생만 하시고 지내고 계시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 척수의 문제와 또 척추의 문제가 섬유 근육통을 유발시킨다라는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율신경 프롤로 치료, 네네. 그다음에 자율신경 구조 치료, 그러니까 뭐 도수 치료, 뭐 추나 치료 이렇게 알려져 있는 네네. 구조 치료를 이게 병합을 해서 적절하게 이 환자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증상이 좋아져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좋아진 것들을 말씀을 드려도 네네. 정작 섬유 근육통 환자들은 그런 사실들을 잘 안 믿거든요. 네네. 예, 다른 병원에서 다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치료를 하는 건가요? 다른 병원은 다 문제 없다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척수증이라고 하면 실은 뭐 EBS 명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와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제 척수의 기능 자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척수는 이제 정보 전달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경 전달로죠. 근데 그 척수에 어떤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짬뽕을 주문을 했는데 짜장면이 왔어요. 그럼 네. 당장 화가 나서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단 감각적으로 유해 감각이 아닌데도 척수에 어떤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으로 느끼는 거고
자, 이 정도 음식물이 들어왔으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장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생긴다거나 자, 내가 몸이 이렇게 조금 비틀어져 있다. 그러면 빨리 반사적으로 우리가 중력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이 변화시키려는 운동신경 반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척수 자체가 MRI를 찍었더니 저는 디스크도 없고요, 협착증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기능적인 척수증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화학적으로 척수 자체의 기능들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떨어지느냐? 보면 척수 자체는 바깥쪽에 뇌척수액이라는 액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척수 자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대사들에 의해서 생기는 노폐물, 찌꺼기들을 통해서 이 뇌척수액들이 순환하고 다시 생성이 되면서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면 문제가 되는 거죠. 좁아져 있거나 그죠? 휘어져 있거나 그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물고기가 자꾸 아파요. 물고기가 자꾸 아픈데 왜 아프냐? 보면 물고기 자체의 질병이 생겼기보다는 이 물 자체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환경이 문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더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뇌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 정확하게 여과가 되지 않으면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이 뇌척수액이 배출되는 경로를 봐야 돼요. 과거에는 이 경로 자체가 오리무중했습니다. 근데 최근 많이 밝혀졌는데 그게 어느 부분으로 가냐? 하부에 있는 뇌막 림프관이라는 걸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림프관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 코 위쪽, 코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코 쪽으로 빠져나와서 목 쪽에 있는 림프 조직들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든요. 만약에 목 쪽의 주위에 있는 림프관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부터 일단 뭔가 문제가 생길 거고 네네. 뇌척수액이 못 빠져나가니까 이제 계속 꽉 찬 느낌 뭐 이런 것도 들 수가 네. 있겠죠. 그러면서 노폐물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뇌 신경세포들의 기능들은 점점 문제가 되고 그게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 쪽에 있는 림프관을 압박하는 요소가 뭐가 있겠느냐를 보면 그 림프관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림프관이 어디에 있냐? 피부 및 피하 조직과 그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사이에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근막이 단단해지거나 피부가 예를 들면 유착이 되거나 근육이 두꺼워져 가지고 그 근막 위쪽에 지나가고 있는 림프관을 압박하게 되면 림프는 우리 동맥처럼 쭉쭉 쏴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힘이 네, 없죠. 그렇죠.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흔하게는 그겁니다. 목을, 두경부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을 해서 짧아지고 두꺼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림프관 배출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두경부의 근육들이 짧아지고 두꺼워지냐? 그것은 머리 위치를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머리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면 두경부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경부의 근육들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꽉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머리통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대부분의 행위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합니다. PC도 하고 요리도 이렇게 하고 설거지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목 두경부 근육들은 수축하고 짧아지고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서 림프관은 압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뇌 척수액들은 여과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그로 인해 척수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을 기능성 척수증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화학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고 네네. 또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만약에 이제 휘어져 있다. 네. 그러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막, 그 막 자체가 계속 당겨지고 네네. 휘어지고 신경을 이상하게 당기고 네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면서 또 디스크가 나온다든지 너무 공간이 좁아져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때 그런 곳이 계속 자극을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받게 되니까 이 척수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나 MRI를 찍거나 이런 것들은 정적인 상태를
촬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동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동영상을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MRI의 사진, 그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일동적으로 어떤 증상이 생길 것인가 추적해 보는 것이 또 기능적인 분석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학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을 동시에 이해를 하고 추측해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증상은 언제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진통제만 드시면서 이 고통을 견디지 마셔라. 이런 얘기들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 특히나 척수증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심각하고 원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섬유근통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